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또 이 솔레이마니 암살,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 이후에 과연 한반도에서도 유사한 작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사람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솔레이마니를 제거하는 데 사용된 무인기는요, 이거는 MQ9 리퍼죠. 프레데터 B, 프레데터 브라보라고도 일컬어지는데요. 이 리퍼는요, 원래 MQ1 프레데터 A를 모태로 해서 나중에 개량해서 발전된 신기종입니다. 프레데터는요, 원래는 정찰기죠. 정찰기종인데, 정찰기가 적을 탐지를 한 다음에 이 탐지한 정보를 작전 상황실로 보내줘가지고 상황실에서 다시 공격기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럼 공격기가 가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리드 타임이 10에서 15분 이상 벌어지게 되면은 이동 표적의 경우는 그 표적을 놓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적을 탐지했는데 탐지하자마자 굉장히 타임 센서티브 타겟의 경우는 바로 공격을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정찰기는요, 공격기가 공격을 하고 나면 다시 그 촬영을 해가지고 전투 사후 피해 측정을 합니다. 배럴 데미지 어세스먼트를 해요. 그런데 이게 탐지를 했다가 놓쳐버리면 요격기가 오는 동안에 시간이 걸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쏠 수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개발된 게 바로 이 MQ9 리퍼입니다. 적을 탐지한 다음에 공격기를 부를 때까지 시간이 생겨가지고 놓쳐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적을 탐지한 다음에 바로 공격을 하게 되는 바로 이 전체적인 작전의 연결을 킬체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킬체인을 보시면은요, 탐지에서 공격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탐지 식별을 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조준을 합니다. 이때 이 타격 자산을 결정을 해요. 그리고 5번에 가면 교전을 하죠. 그 다음에는 다시 전투 피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공격을 할 것이냐, 표적이 완전히 완파됐느냐를 판단을 한 다음에 다시 1번으로 가서 탐지, 확인, 추적, 조준, 교전, 평가의 순서로 가는 거죠. 요 체인을 킬 체인, 타격 순환 체계라고 합니다. 자, 킬체인은요, 특히 민병이나 게릴라 같은 적의 표적들 있잖아요. 굉장히 시간적으로 민감한. 이래서 이 막대한 돈을 써가면서 각 나라마다 이 킬체인을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프레데터라든지 리퍼 같은 것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표적을 탐지하고 난 다음에 표적을 탐지하고 공격기를 부르는 게 아니라 탐지한 상태에서 식별까지 된다면은 식별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공격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간을 줄이는 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정찰기에다가 한번 무장을 달아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찰하다가 탐지 식별이 돼가지고 추적까지 가능하죠. 그 상태에서 이제 조준해서 격파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공격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비행기의 기본 형상은 유지를 하면서 공격 무장을 달 수 있게 되니까 전투 반응이 굉장히 빨라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정찰기에서 무장을 달았던 게 어떻게 보면 1세대의 무인 공격기라면은요, MQ9 리퍼는요, 처음 개발할 때부터 좀 더 많은 무장을 달게끔 구상이 된 거죠. MQ1은 자체 무게가 1톤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 2개밖에 못 다는데, MQ9은 헬파이어 2개, SDB 스몰 다이아미터 밤이라고 했었죠. SDB 4발 혹은 6발 등 상당히 많은 무장량을 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파이어 미사일을 탑재하게 될 경우에는요, 프레데터는요 2발밖에 못 달지만 리퍼는 총 14발까지 최대 그렇게 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채공 시간도 훨씬 길어졌습니다. 물론 무장에 따라 다르지만
10시간에서 18시간 정도 채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공격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리퍼가 이륙하는 영상을 보시고 계십니다. 윙스팬이 굉장히 크죠. 이 두 기종은요, 날개가 가늘고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이 날개가 큰 이유는요, 이거를 양력 대 항력의 비율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양항비라고 합니다. 항공공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양항비가 높으면은요, 같은 연료로 더 오랫동안 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날개가 크니까 양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 두 기종은요, 긴 채공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전투기가 전투 행동 반경은 약 1500에서 2000km 정도 되지만 채공 시간은 한두 시간밖에 되지 않잖아요. 요거는 꼬리 날개가 아래로 되어 있죠. 요거는 MQ-1입니다. 좀 작아 보이죠, 비행기가. 좌우에 헬파이어 미사일 2대 가지고 있고요. 지금 라스트 찬스에서 최종 점검을 하고 나서 이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워를 올리고 이륙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긴 날개를 가지고 있는 거는요, 결국은 채공 성능에 중점을 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날개가 가늘고 길잖아요. 그래서 이 리퍼도 정찰기랑 비슷하게 작전 지역 상공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표적이 발견이 되면 바로 공격을 할 수 있게끔 기동력보다는요, 채공 능력을 위주로 개발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유인 전투기들이 방공망이 강한 적 중심 지역을 공습하러 갈 때는요, 방공망을 먼저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공 제압기, 전자전기, 적의 요격기를 막기 위한 호위기, 에스코트죠. 주 공격 편대, 이렇게 여러 역할을 하는 전력들이 하나의 팀, 즉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만들어서 적의 방공망을 제압하면서 표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표적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요 위에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러 임무를 갖춘 항공기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요, 요게 5세대로 넘어가면서 스텔스기가 들어갈 때는, 스텔스기는 적의 방공망에 탐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요, 여러분 빨간 원 보이시죠? 예, 요게 위협원입니다. 위협 동심원이에요. 그래서 요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스텔스는 저 원을 피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공망에 탐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엄호 전력이 필요가 없는 거죠. 매우 적은 수의 비행기로도 적 중심을 침투해서 원하는 표적, 특정한 표적을 공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보시면은요, 위에는 확실히 항공기가 많죠. 그리고 방어, 이걸 뚫고 들어가야 되는 대공 제압, 그리고 전자전기, 그 다음에 또 주 폭격기, 이걸 엄호하는 에스코트, 호위기들이 쭉 들어가야 되는데, 아래 그림에서 보면은요, 스텔스기는요, 저 노란 침투로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적의 방공망이 굉장히 제한이 되니까 그 사이로 들어가서 공격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프레데터나 리퍼와 같은 항공기들이 이 중동에서 굉장히 고고도에서 오래 채공을 할 수 있으면서 유용하게 쓰였던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 중동 지역은요, 상대의 그 항공 위협이 적고, 주로 우리가 상대하는 표적이 민병대나 게릴라와 같이 강력한 방공 무기가 없는, 즉 우리가 상대를 공격할 때 상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어력이 낮은 적과 표적을 상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면서, 즉 오래 채공을 하면서 작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찰기의 비행 특성을 가지고 있는 프레데터나 리퍼 같은 비행기들이 이 적의 상공에서 장시간 채공하면서 전투 임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고, 또 저속, 이게 구식인데 A10이 이게 개발된 지 엄청 오래된 비행기인데 A10과 같은 공격기가 아주 유용하게 그 지역을 휩쓸고 다닐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적의 대공 방어망을요,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이 작전 지역에서 이 채공할 수 있는 그런 그 전장의 특성을 미 공군에서는요, 이걸 퍼미시브 에어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냉전 시대처럼 아주 촘촘한 그 방공망이나 특히 북한 같은 경우 엄청난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환경은 컨테스티드 에어스페이스라고 해요. 자, 퍼미시브 에어스페이스 그리고 컨테스티드 에어스페이스라고 굉장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군은요, 이 퍼미시브 에어스페이스하고 컨테스티드 에어스페이스의 개념을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두 종류의 공역에서는요, 사용하기 적합한 장비나 작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힌트. 중동 지역에서 리퍼를 썼잖아요. 우리나라와 같은 한반도와 같은 상황에서 리퍼를 쓸 수 있겠느냐? 어렵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컨테스티드 에어스페이스의 환경이라서 그런 거죠. 자, 미군은요, 지난 수십 년간 이 중동에서 싸우면서 당면한 적을 물리치고자 하면서 이 퍼미시브 에어스페이스에 대한 개념에 치중해 왔었어요. 그래서 미 공군도 내부적인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거죠.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를 대상으로 만일에 한다. 그리고 만일에 북한을 대상으로 한다. 만일에 이랬을 때는 이거는 미 공군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건 거의 대등한 수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어로는 이제 near peer threa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등한 수준에서 싸울 가능성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퍼미시브 에어스페이스는요, 민병대, 게릴라들에게 효과적으로 상대를 하려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요, 무인 정찰기나 아니면 무인 공격기, 프레데터나 리퍼 같은 것은요, 결국은 퍼미시브 에어스페이스에서 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되겠고요. F-22, F-35, 그리고 뭐 기존의 F-15 스트라이크 이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고성능 스텔스 기능이나 아주 고성능 무장, 아주 장폭량이 많은 그런 것들은요, 컨테스티드 에어스페이스에서 적용을 해야겠죠. 그러면 퍼미시브 에어스페이스에서 F-22나 F-35, F-15 같은 건 왜 안 쓰느냐? 그 오버스펙이라서 그런 거죠. 즉 비용 대 효과가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F-35 한 대 띄우는데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퍼미시브 에어스페이스에서는 가성비에 대한 선택을 하는 거고, 컨테스티드 에어스페이스에서는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분류로 본다면 프레데터나 리퍼와 같은 무인 공격기는요, 퍼미시브 에어스페이스에 최적화된 항공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무인기를 만일에 북한 상공으로 만일에 보낸다고 한다면은 북한 상공은 컨테스티드 에어스페이스예요. 즉 촘촘한 방공망과 함께 적의 공중 공격이 굉장히 고도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얘들은 스텔스 능력도 없고요, 속도도 느리고 이 기동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밥이 됩니다. 밥. 그래서 아예 침투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동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이것을 마치 한반도와 같은 전장 환경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 공군에서 구분을 한 대로 공중에 대한 개념이 중동은 퍼미시브 에어스페이스, 그러나 한반도는 컨테스티드 에어스페이스예요. 즉 미 공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구분을 짓는 그 두 가지 다른 전장 환경 중에서 굉장히 한반도는 가혹한 환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공격 편대군이 구성이 되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F-22 혹은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F-35 스텔스와 같은 전투기로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한반도와 같은 이 퍼미시브 에어스페이스에서는요, 이렇게 대량 공격 편대군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리퍼 한두 대 띄워가지고 하는 작전으로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공군의 대량 공격 편대군 모습인데요. 저렇게 패키지를 꾸려서 들어가지 않으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번 솔레이마니 암살 작전 때문에 이 최근 국내 언론들은 마치 한반도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한 작전에서도 저런 이 무인 공격기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런 리퍼와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를 저한테 해주기도 하고, 또 일부는 뭐 리퍼가 한반도에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뭐 좀 잘못된 정보를 막 선동해서 제안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리퍼는 없고요. 이 그레이 이글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 한반도에서는 과연 적응이 가능하냐? 다시 강조하지만 북한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고요. 북한의 공군력 역시 엄청난 이 화력과 무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군의 임무와 형태, 그리고 적을 공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면은요, 이 퍼미시브 에어스페이스보다는 컨테스티드 에어스페이스에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련한 전략과 전술을 세워야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 설명이 여러분들의 공중 공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셨다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